전 남편분결 돌아가셨대요. 이혼한 지 30년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을 입 밖에 낸 건 그 사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통장에 찍히던 양육비 날짜를 볼 때도 서정임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다시 살아 움직일까, 입술로 꺼내면 삶이 뒤집힐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전 남편분 돌아가셨대요. 서정임은 동네 내과 대기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혈압 재러 온 날이었고요. 번호표가 손바닥에 구겨진 채였죠. 바닥에는 누군가 흘린 귤 껍질이 말라붙어 있었고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또각또각 크게 들리더군요. 말을 건 사람은 같은 아파트 사는 박 여사였습니다. 박 여사는 소식을 전하는 입이면서도 그 소식이 들어갈 사람의 마음이 어떤 모양일지는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임의 얼굴을 한번 훑고는 목소리를 더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은 채 똑같은 톤으로 이어갑니다. 장례식장은 시립병원 장례식장이래요. 오늘부터라는데 상주는 글쎄요. 서정임은 손끝부터 먼저 굳었습니다. 혈압계 커프가 팔을 조이는 느낌이 갑자기 낯설게 다가옵니다. 간호사가 팔 힘 빼세요라고 말했지만 빼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어깨가 계속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30년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을 입 밖에 낸 건 그 사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통장에 찍히던 양육비 날짜를 볼 때도 아이 학교 서류에 불안이 비어 있을 때도 서정임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말로 만들면 다시 살아 움직일까 봐요. 입술로 꺼내면 삶이 뒤집힐까 봐요. 박 여사는 이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즘 장례식장도 예약이래요. 옛날처럼 동네에서 모이고 그런 게 아니라. 서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박 여사가 말하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류봉투 속 도장, 이혼 서류에 찍히던 그 둔탁한 소리, 겨울 코트에서 나던 눅눅한 냄새 같은 것들이요. 간호사가 커프를 풀고 종이에 숫자를 적어줍니다. 혈압 좀 높으세요. 요즘 잠 잘 주무세요? 서정임은 네라고도 아니오라고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종이를 받아들고 글자들만 멀뚱히 바라봅니다. 숫자는 깔끔한데 그 사이에서 숨이 자꾸 끊겼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정임은 습관처럼 목도리를 한 번 더 감고 장바구니를 손목에 걸었죠. 오늘 살 계획이었던 건 무 2개, 두부 한 모, 계란. 그런데 발이 시장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주머니 속에서 묵직하게 무게를 바꿉니다. 전화번호부에 박도연이라는 이름은 이미 지웠습니다. 지워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 나이에 모를 리 없죠. 집에 도착해도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고도 현관에 서 있더군요. 정리해둔 슬리퍼가 발 앞에 있는데도 일부러 밟지 않습니다. 그 슬리퍼를 신는 순간 일상이 다시 이어질까 봐요. 오늘은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거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빛이 기울어 갑니다. TV에서는 재방송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광고 음악이 밝게 튀어오르는데 서정임은 리모컨을 들지 않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집이 덜 텅 비어 보이니까요. 그 텅 빈 곳을 바라보는 일이 지금은 더 버겁습니다. 그 남자가 살아있을 때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바빠서, 어쩌면 가지 않는 게 더 편해서요. 사람들은 마음 정리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서정임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리라는 건 서랍에 넣고 닫는 일인데 어떤 건 서랍이 닫히지 않거든요. 저녁이 되어도 밥을 하지 않습니다. 쌀 씻는 소리, 밥솥 뚜껑 닫는 소리,
그 작은 소리들이 집을 더 크게 울릴 것 같아서요. 서정임은 물 한 잔을 따라 놓고도 입술이 닿지 않습니다. 컵 테두리에 입술이 닿으면 뭔가가 확실해질 것 같았습니다. 확실해지는 게 지금은 두렵습니다. 그때 아들이 전화합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뭐 대충.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서정임은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정말 아닌 줄 알까 봐요.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다. 서정임은 말을 짧게 자릅니다. 자르면 더 이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서정임은 장롱 아래칸을 엽니다. 검은 코트가 비닐에 씌워져 있습니다. 30년 전에 샀던 건 아니고요. 몇 년 전 친정어머니 장례 때 급하게 맞춘 옷입니다. 코트는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감에 작은 구김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구김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듯 하더군요. 서정임은 코트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옷감이 손바닥에 차갑게 닿습니다. 그 차가움이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제야 서정임은 주방으로 가 가스레인지 불을 켭니다. 국을 끓이려는 게 아닙니다. 불 켜지는 소리라도 들어야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밤이 깊어집니다. 밖에서는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합니다. 서정임은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앉습니다. 누우면 천장이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히거든요. 앉으면 창문이 너무 어두워서 또 숨이 막힙니다. 핸드폰을 켜고 시립병원 장례식장을 검색합니다. 지도 위에 조문 시간, 주차 안내, 빈소 번호 같은 정보가 깔끔하게 뜹니다. 요즘은 죽음도 화면 속 정보로 정리됩니다. 서정임은 그 깔끔함이 낯설어서 한참을 화면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문득 손가락이 화면을 내려가며 상주란을 찾습니다. 이름은 아직 뜨지 않습니다. 가족이 등록을 안 했나 봅니다. 서정임은 이상하게 그 부분에서 숨을 길게 내쉽니다. 등록이 안 된 게 다행인지 더 불안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새벽이 되어 서정임은 결국 준비를 합니다.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고 단정히 빗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늙었습니다. 그런데 눈동자 어딘가에는 오래전의 서정임이 아직 숨지 않고 붙어 있더군요. 그 얼굴이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야지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다가 서정임은 손을 멈춥니다. 끈을 당기면 매듭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면 발걸음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는 순간이 두려워서 끈을 여러 번 풀었다 묶습니다. 택시를 부르지 않고 버스를 탑니다. 장례식장까지 가는 길이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짧게 도착해버리면 마음이 따라갈 시간이 없으니까요. 버스 안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서정임이 그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누군가는 잠깐 쳐다보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 시선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시선이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서정임은 창밖으로 스치는 간판들을 봅니다. 치킨집, 약국, 학원, 분식집. 사람들은 다 자기 하루로 바쁘고 서정임의 오늘은 그들 사이에서 아주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 조용함이 묘하게 서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서정임은 그런 느낌을 딱히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장례식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향 냄새가 스며 나오고요. 안쪽에서는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와 멀리서 끓는 국물 소리 같은 것이 섞여 들립니다. 서정임은 접수대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춥니다. 발이 한 번에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발 또 한 발 아주 느리게요. 접수대 직원이 서정임을 봅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말하죠. 조문 오셨어요? 서정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함 적어주세요. 펜을 건네받는 순간 서정임은 손이 떨리는 걸 느낍니다. 자기 손이 떨린다는 사실이 더 낯설어서 더 꽉 쥐어버립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서정임. 이름을 적고 관계란을 바라봅니다. 전처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만 서정임은 쓰지 않습니다. 손이 멈춘 채 몇 초를 서 있습니다. 직원이 다시 묻습니다. 관계는 어떻게 적어드릴까요? 서정임은 입술을 한번 깨물고 작게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주세요. 직원은 잠깐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가족이라고 적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서정임을 한 번 더 작게 만들더군요. 빈소 앞에 서자 검은 리본과 하얀 국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영정사진 속 박도연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입니다. 서정임은 그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옆에 붙은 양력부터 읽습니다. 학력, 경력, 회사명, 표창. 살아있는 동안은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죽고 나서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서정임은 그 종이들 앞에서 잠깐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며 서정임의 옆을 스칩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말은 상주에게 하는 말인데 서정임은 그 문장에 괜히 몸을 움츠립니다. 자기에게 하는 말은 아닌데 자기에게 꽂히는 말이 있죠. 신발을 벗고 빈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의 팔이 스칩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람이 급히 지나가며 던진 말입니다. 서정임은 괜찮아요라고 답하지만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서정임의 목소리는 늘 그런 식으로 흩어진 적이 많았습니다. 서정임은 빈소 문 앞에서 다시 멈춥니다. 문틈 사이로 상주석이 보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가운데에는 낯선 여자가 보입니다. 단정한 머리, 고든 자세, 흔들리지 않는 시선. 그 여자는 상주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서정임은 순간 발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차오르고 코트 안쪽이 서늘해집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묻기도 전에 서정임은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더 작아집니다. 이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 갑자기 계산하게 되는 사람처럼요. 서정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아주 얕게요. 문을 밀어야 하는데 손이 문에 닿지 않습니다. 문고리 앞에서 손이 몇 번이나 허공을 더듬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또 스칩니다. 아, 비켜주세요. 그 말이 서정임의 등을 밀어버립니다. 서정임은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지만 안쪽으로 한 발 내디뎌집니다. 빈소 안의 공기가 확 바뀝니다. 향 냄새가 더 짙고 사람들의 숨소리가 더 가깝습니다. 서정임은 상주석 쪽을 보지 않으려 해도 시선이 그쪽으로 끌립니다. 그 여비서의 눈이 잠깐 서정임을 스칩니다. 짧은 눈맞춤입니다. 짧은데 오래 남습니다. 서정임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조문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틈에 섞입니다. 누군가 또 말합니다. 어르신, 줄 서세요. 서정임은 조용히 한 발 옮깁니다. 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멈춥니다.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타인의 흐름에 밀려 움직이는 사람처럼요. 서정임은 다시 한번 상주석을 봅니다. 그 여자가 상주 완장을 한 팔을 살짝 고쳐 올립니다. 그 작은 동작이 서정임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서정임의 입술이 열렸다 닫힙니다. 말이 나오려다 다시 들어갑니다. 줄이 서정임을 영정 앞까지 밀어붙입니다. 서정임은 절을 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머리를 숙이는 순간에야 목 뒤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서정임은 고개를 들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봅니다. 사진 속 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처럼요. 서정임은 향을 꽂고 뒤로 물러서려 합니다.
그런데 상주석에서 누군가가 낮게 말합니다. 저분 누구세요? 그 말은 크지 않습니다. 작은데도 서정임의 귀에는 선명합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그냥 옛날 사람이라더라. 서정임은 그 자리에 멈춥니다. 옛날 사람이라는 말이 마치 먼지처럼 몸 위에 내려앉습니다. 서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반격하지 않습니다. 그저 코트깃을 다시 세웁니다. 손가락이 떨리는데도 손을 주머니 속에 숨깁니다. 숨기면 안 보일 테니까요. 상주석의 여비서는 다시 서정임을 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서정임도 피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맞물리며 빈소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집니다. 서정임은 그 무거움을 한 번에 삼키지 못하고 목 안에서 몇 번이나 걸립니다. 서정임의 발이 뒤로 물러나려다가 멈춥니다. 나가야 하는데 나가면 더 작아질 것 같아서요. 서 있어야 하는데 서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서정임은 상주석을 향해 한 걸음 옮깁니다. 한 걸음이 전부입니다. 그 한 걸음이 30년을 끌고 온 사람의 걸음이라서요. 서정임의 눈앞에서 여비서의 완장이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서정임은 그 흔들림을 보며 속으로만 중얼거립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러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곧 누구도 서정임을 그냥 옛날 사람이라 부르지 못하게 될 이유가 이 빈소 안에 숨어 있음을 서정임은 아직 모른 채 숨을 얕게 들이마십니다. 서정임은 상주석 앞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고 말을 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멈추는데도 힘이 들었습니다. 빈소 안에서는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들고 났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시간을 계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속도로 살아있었습니다. 서정임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한 박자씩 늦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은 여비서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이 없었습니다. 너무 없어서 오히려 서정임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저 사람은 울지 않는구나. 적어도 지금은. 서정임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울 자격을 누가 정하나 싶었고 정작 자신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얼굴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진작 말라버렸고 남아있는 건 묵직한 돌덩이 같은 감정뿐이었습니다. 상주석 옆에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선우였습니다. 서정임의 아들. 아들은 어릴 적보다 훨씬 큰 몸이 되어 있었고 표정은 어릴 적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단단하다는 건 가까이 가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서정임은 아들을 바로 알아보았지만 아들은 서정임을 한번 보고도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알아보고도 모른 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서정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전 이혼 도장을 찍을 때보다 더 깊게요. 아들은 상주석의 여비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차 좀 드세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정임은 그 걱정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에게는 한 번도 건네지 않았던 종류의 걱정이었으니까요. 여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는 아주 잠깐, 정말 잠깐 서정임 쪽을 봤습니다.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것이 스쳐갔습니다. 미안함인지 경계인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각오인지 서정임은 그 눈빛을 보고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차라리 노골적인 적이었다면 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너무 차분했습니다. 서정임은 빈소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누르려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손바닥으로 열기가 옮겨갔지만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조문객 두 사람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분이 그 비서라며? 응, 회사에서 거의 가족처럼 지냈다더라. 그래서 상주석에 앉아 있는 거구나. 가족처럼? 그 말이 서정임의 귀에 걸립니다. 서정임은 입술을 꽉 다뭅니다. 30년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족이 아니게 살아온 사람에게 그 말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서정임은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봅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신발 끝이 보입니다. 검은 구두는 단정했지만 약간 헐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지금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요. 그때 상주석 쪽에서 조문객 한 사람이 묻습니다. 고인과는 어떻게 되세요? 여비서는 잠시 멈칫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정임은 그 멈춤을 정확히 봅니다. 그리고 그 짧은 멈춤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일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입니다. 비서였습니다. 여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덧붙입니다. 하지만 오래 함께 일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고 부족한 설명은 각자의 상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서정임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장면들이 되살아납니다. 퇴근이 늦어지던 날들, 전화하면 회의 중이라던 목소리, 셔츠에 묻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 말라던 말. 그때도 설명은 없었고 설명 없는 말은 늘 가장 나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서정임은 그 시절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고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하지 않았던 사람. 부부싸움이 커질까봐 아이 앞에서 어른 체면을 지키고 싶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라도 진짜일까봐 두려워서 서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앉아있으면 자기 안에서 무언가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상주석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갑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게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기요. 서정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빈소 안에 몇몇 시선이 동시에 돌아옵니다. 여비서가 서정임을 봅니다.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마주봅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비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정합니다. 서정임은 한 박자 늦게 입을 엽니다. 상주석에 앉아 계셔서요. 말이 끝나자마자 서정임은 이 문장이 얼마나 애매한지 깨닫습니다. 비난도 아니고 질문도 아닌 그저 존재를 확인하려는 말이었습니다. 여비서는 잠시 서정임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고인께서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정임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부탁. 그 사람은 죽으면서도 다른 여자에게 부탁을 남겼구나. 서정임은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웃기지도 않은데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부탁이요? 서정임은 되묻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 높아진 음이 빈소 안에서 너무 튀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봅니다. 아들이 한 발 다가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서정임은 더 이상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지금에서야 서정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 호칭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집니다. 서정임은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아들은 곤란해 보입니다. 슬픔보다 난처함이 앞선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서정임은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은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 깨달음이 마지막 남아있던 기운을 빼앗아갑니다. 서정임의 시야가 조금씩 흔들립니다.
빈소에 흰 국화들이 겹쳐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해집니다.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가 울립니다. 어르신,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의 목소리인지 여비서의 목소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서정임은 손잡을 것을 찾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느낌과 함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스치는 생각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서정임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지고 빈소 안의 시간이 한순간 멈춥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이 여비서가 서정임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을 지켜낸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요. 서정임은 처음에 눈을 뜬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들렸습니다. 삐삐, 어딘가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 그 소리는 병원에서만 들리는 소리였고 서정임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을 뜨면 무언가가 확정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떼어집니다. 형광등 불빛이 천천히 시야로 들어옵니다. 천장은 낯설고 공기는 차갑습니다. 목이 마른데 침은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아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늘 서정임을 안심시키기보다 내가 또 걱정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부터 들게 했습니다. 서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아들이 침대 옆에 서 있습니다. 정장 자켓은 벗어 의자에 걸어두었고 셔츠 소매는 반쯤 걷혀 있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여긴 서정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갈라져 나옵니다. 자기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낯섭니다. 응급실이야.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아들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는 얼굴입니다. 그 차분함이 서정임에게는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마치 감정은 미뤄두고 상황부터 처리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정임은 다시 눈을 감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아들이 왜 거기 있었는지, 자기가 왜 그 자리에 갔는지, 그리고 상주석의 그 여자가 다시 떠오를 것 같아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깐 실신하신 거라고 했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대요. 아들은 설명합니다. 설명은 늘 그렇게 옵니다. 사실을 정리한 말로, 마음에 대한 말은 늘 그 뒤로 밀려납니다. 서정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면 괜찮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고, 괜찮지 않다는 말을 하면 그 다음 말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누군가 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서정임은 눈을 뜨지 않았지만 그 기척이 누구인지 직감합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오래 연습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는 낮고 빈소에서 들었을 때와 같은 톤입니다. 여비서 윤미래. 서정임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눈은 여전히 감은 채입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보지 않으면 더 커질 것 같아서입니다. 아들이 먼저 말합니다. 여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무슨 관계로 소개해야 할지 아들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얼굴입니다. 여비서는 그 침묵을 대신합니다. 윤미래입니다. 짧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만 말합니다.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서정임은 그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설명하지 않는 사람. 그 남자와 너무 닮은 방식이라서요. 서정임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병실에서 여비서를 제대로 봅니다. 검은 옷은 벗고 차분한 회색 니트를 입고 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고 얼굴에는 화장이 거의 없습니다. 눈 아래에는 피로가 선명합니다. 그 얼굴은 서정임이 상상해오던 얼굴과는 다릅니다. 젊지도 요염하지도 도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사실이 서정임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 거기 앉아 있었어요?
서정임은 인사도 예의도 없이 묻습니다. 말은 질문이지만 그 안에는 30년치가 들어 있습니다. 여비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 숨 고르는 시간이 서정임의 신경을 더 자극합니다. 그 자리가 제가 있어야 하는 자리였어요. 그 말은 단정하지만 단호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정해진 문장을 외우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서정임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집니다. 누가 정했는데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차갑습니다. 여비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고인께서요. 그 이름을 여비서의 입에서 듣는 순간 서정임의 가슴이 다시 조여옵니다. 고인.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마지막까지도 서정임은 말을 잊지 못합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을 앞세웠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립니다. 여비서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더 말을 아낍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여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서정임은 여비서를 노려봅니다. 노려본다기보다 확인하려는 눈빛입니다. 여비서는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춤이 길어질수록 서정임의 손이 다시 떨립니다. 선생님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서정임의 예상과 어긋납니다. 그래서 바로 반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서정임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대체 뭐길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아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말을 말려야 할지 아니면 나가야 할지 판단하지 못한 얼굴입니다. 여비서는 고개를 들어 서정임을 똑바로 봅니다. 빈소에서 보였던 그 흔들리지 않던 눈빛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 아주 조금 흔들립니다. 여비서는 입술을 다뭅니다.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일의 일부입니다. 그 말은 설명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정임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듭니다. 책임. 그 남자가 평생 피하던 단어. 서정임은 여비서를 다시 봅니다. 이제는 적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용서나 이해라는 단어가 들어올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 서정임은 천천히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네요. 여비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주 작게요. 많이요. 그 한마디가 병실 안에 오래 남습니다. 서정임은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들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입니다. 무너진 다음에야 다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정임은 낮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만해요. 여비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은 명령을 따른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대답처럼 들립니다. 여비서가 병실을 나가고 아들이 문을 닫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삐삐 기계음만 남습니다. 서정임은 눈을 감은 채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겠구나. 30년 동안 미뤄둔 이야기가 이제야 문 앞까지 와 있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장례식장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서정임은 처음으로 분명히 느낍니다. 서정임은 병실에서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 의사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고 아들은 오늘은 그냥 쉬자고 말했습니다. 쉬자는 말이 서정임에게는 늘 멈추자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낮은 겨울 햇빛이 들어옵니다. 햇빛은 따뜻한데 몸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담요를 덮고 있는데도 속은 텅 빈 것처럼 서늘합니다. 아들은 병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합니다. 장례식 관련 서류, 병원 서류, 사망 진단서 사본. 서류가 쌓일수록
한 사람의 삶이 점점 정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해야 해서요. 서정임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유품이라는 단어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품은 보통 가까운 사람에게 남겨지는 것이고 서정임은 스스로를 그 범주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어머니께 드리라고 남긴 게 있어요. 서정임은 그제야 고개를 돌립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혼란이 동시에 묻어 있습니다. 아들은 이미 그 물건을 한 번은 봤다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아직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뭐를요? 서정임의 목소리는 낮습니다. 기대도 분노도 섞이지 않은 소리입니다. 아들은 가방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봉투입니다. 서류 봉투처럼 보이지만 모서리가 조금 달아 있습니다. 오래 만져진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봉투 앞면에는 서정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정자로 아주 단정하게. 서정임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을 멈춥니다. 그 글씨는 그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날 도장을 찍기 전 이름을 쓰던 그 글씨. 30년이 지나도 글씨는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서정임은 거의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걸 아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정임은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열어야 할 것 같아서요. 열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아들은 봉투를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윤미래 씨가 이건 꼭 어머니께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 이름이 나오자 서정임의 눈이 다시 흔들립니다. 그 여자는 왜 여기까지 개입하는 걸까요? 왜 끝까지 자기 인생에 발을 들여놓는 걸까요? 그 여자는 서정임이 말을 꺼내려다 멈춥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비난인지 질문인지 아니면 확인인지.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서정임은 아들을 봅니다. 아들의 눈에는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미움도 이해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 너는 다 알고 있니? 서정임의 질문은 아들에게 향해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묻는 말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은요. 병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윤미래가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혼자입니다. 검은 가방을 들고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윤미래는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묻습니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거리가 서정임에게는 오히려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아직 살아는 있네요. 서정임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스스로를 향한 비아냥도 섞여 있습니다. 윤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웃어 넘기지도 않습니다. 그 침묵이 서정임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그 봉투. 서정임이 테이블을 힐끗 봅니다. 당신이 챙긴 거죠? 윤미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왜요? 이번에는 단도직입입니다. 윤미래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분이 쓰러지기 전날 제가 그 봉투를 다시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확인. 그 단어가 서정임의 심장을 건드립니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윤미래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건 내가 죽고 나서도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서정임은 웃음이 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을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람이 그럼 살아있을 때 주지 그랬어요.
서정임의 말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왜 늘 이렇게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게 해요? 윤미래의 눈이 잠시 흔들립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서정임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윤미래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고쳐 말합니다. 그분은 선생님이 이 봉투를 받지 않으실까봐 두려워하셨어요. 그 말은 서정임의 예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안 받을까봐? 서정임은 낮게 되묻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는 생각 안 했고요. 윤미래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건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실 안에 또다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기계음이 그 침묵을 채웁니다. 서정임은 봉투를 바라봅니다. 봉투는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 봉투가 마치 하나의 문처럼 보입니다. 열면 과거로 이어질 것 같고 닫아두면 평생 이 앞에서 서성일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서정임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뭐가 있어요? 윤미래는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얇은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낡은 가죽 수첩입니다. 모서리는 해졌고 표지는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이건 윤미래가 말합니다. 그분이 매년 한 번씩 쓰시던 기록입니다. 기록? 서정임의 눈이 좁아집니다. 선생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정임의 가슴이 크게 요동칩니다. 30년 동안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 기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윤미래는 수첩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봉투를 여시면 이 수첩의 이유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서정임은 손을 뻗다가 멈춥니다. 손끝이 봉투 위에 닿기 직전에서 멈춥니다. 오늘은 서정임은 숨을 고릅니다. 오늘은 못 열겠어요. 윤미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대답에는 재촉도 실망도 없습니다. 아들은 두 여자를 번갈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저 나가 있을게요. 아들이 병실을 나가고 문이 닫힙니다. 서정임과 윤미래 두 사람만 남습니다. 당신은 서정임이 입을 엽니다. 왜 여기까지 와요? 윤미래는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가지 않으면 저도 앞으로 못 갈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서정임에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합니다. 자기 역시 30년 동안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서정임은 다시 봉투를 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과일지도 모르고 변명일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봉투를 열지 않는 한 자신은 계속 이 병실에 마음이 묶여 있을 것이라는 걸. 서정임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아직 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시간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서정임은 아직 모릅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서정임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거웠다면 이 안에 담긴 마음도 그만큼 무겁다고 스스로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요. 서정임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오후 햇빛이 조금씩 기울어가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웁니다. 윤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몸에 밴 사람처럼 보입니다. 서정임은 봉투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어 살짝 일어선 결이 느껴집니다. 그 촉감이 기억을 끌어올립니다. 이혼 서류를 처음 받았을 때도 종이는 이렇게 얇았고 결은 이렇게 거칠었습니다.
그때도 서정임은 한참을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결국 그때는 서명했고 지금은 아직입니다. 열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미래가 조용히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말은 서정임을 배려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서정임은 압니다. 그 말 속에는 열릴 걸 알고 하는 말이라는 걸요. 서정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봉투의 입구를 천천히 찢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병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몇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서정임이 있습니다. 아직 눈가에 주름이 없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습니다. 사진은 서정임이 모르는 사이에 찍힌 것 같습니다.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도 울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버티는 얼굴입니다. 서정임의 손이 떨립니다. 이 사진은 윤미래가 낮게 말합니다. 그분 지갑에서 늘 가지고 다니시던 겁니다. 늘. 그 말이 서정임의 가슴을 찌릅니다. 늘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도 꺼내 보이지 않았던 사람. 서정임은 사진을 내려놓고 종이를 펼칩니다. 글씨는 역시 그 사람의 글씨입니다. 정자이고 군더더기 없는 글씨. 감정을 숨기기 좋은 글씨입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서정임은 숨을 멈춥니다. 정임에게 이름 뒤에 아무 호칭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전처도 아이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이름. 서정임은 그 한 단어에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합니다. 그런데 울지 않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어디선가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걸 내가 직접 읽게 될지 아니면 읽지 않은 채 버리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읽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은 덜 미워해도 좋겠다. 서정임은 종이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왜 꼭 이런 시기여야 하는지 묻고 싶지만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글을 읽습니다. 그날을 너는 기억할지 모르겠다. 내가 집을 나간 날, 아이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닫던 그날, 서정임의 머릿속에 그날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아이의 손은 작았고 날씨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 맑음이 더 잔인했던 날, 그날 나는 내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하루쯤은 화가 풀리면 다시 들어올 거라고. 서정임은 입술을 깨뭅니다. 그날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쯤은 잡아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서정임의 눈이 다음 줄로 내려갑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집니다. 아이와 관련된 일이었다. 서정임은 종이를 세게 움켜쥡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집니다. 내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일이 너를 더 붙잡아 둘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윤미래가 숨을 고릅니다. 서정임은 여전히 종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날 나는 선택해야 했다. 아이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너를 놓아줄 것인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서정임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내려앉습니다. 선택. 그 사람도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실감납니다. 나는 나 때문에 멈춰서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계속 설명해야 했고 계속 참아야 했고 계속 나를 기다려야 했다. 서정임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 문장들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화가 납니다. 정확한 말을 왜 그때는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선택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 그 선택이 서정임의 30년을 만들었습니다. 비겁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도 그땐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서정임은 종이를 덮고 눈을 감습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머릿속이 어지럽습니다. 그만 읽으셔도 됩니다. 윤미래가 말합니다. 서정임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이제 와서 중간에 멈추면 더 못 살아요. 서정임은 다시 종이를 펼칩니다. 윤미래는 그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이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서정임의 시선이 잠깐 흔들립니다. 그 아이를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 나는 그 아이의 삶에 책임을 지기로 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너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선을 그었다. 서정임은 천천히 윤미래를 봅니다. 윤미래의 눈은 이미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 역시 버티는 얼굴입니다. 그 선은 너에게 끝내 설명하지 못한 가장 큰 죄다. 서정임의 손이 종이를 놓칩니다. 종이가 침대 위로 떨어집니다. 가벼운 소리인데 서정임의 귀에는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혼자서 모든 걸 오해하고 혼자서 모든 걸 견뎌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말합니다. 그 침묵이 사랑이었을 수도 있다고, 잘못된 방식의 사랑이었을 뿐이라고. 서정임은 금방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사람의 침묵이 다른 얼굴로 보입니다. 서정임은 낮게 말합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윤미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변명도 아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임은 말을 멈춥니다. 이 문장의 끝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서정임은 사진을 다시 집어듭니다. 젊은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이 이제야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서정임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게 아니라 놓아진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아프다는 것도요. 서정임은 사진과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덜 떨립니다. 이제 서정임이 말합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어야겠네요. 윤미래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 고개 숙임에는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야기의 중심이 조금씩 장례식장에서 삶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기계음은 여전히 같은 간격으로 울렸지만 공기의 밀도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한 겹의 막이 벗겨진 것처럼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서정임은 봉투를 침대 옆에 내려놓은 채 윤미래를 똑바로 봅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사라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 서정임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 사람이 말한 그 아이. 윤미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합니다.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서정임은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나올 이야기는 서류나 기록으로는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걸요. 말해도 되는 거죠. 서정임의 말은 질문 같지만 이미 결론이 들어 있습니다. 윤미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짧은 대답이지만 그 안에 많은 준비가 담겨 있습니다. 윤미래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 반복합니다. 말을 꺼내는 순서조차 조심스럽게 고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아이는 윤미래가 숨을 고릅니다. 고인의 아이가 아닙니다. 서정임의 눈썹이 찌푸려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내려앉습니다. 그럼 누구 아이예요? 서정임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이 먼저입니다. 윤미래는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잡습니다. 손등이 하얗게 될 만큼요. 제 언니의 아이입니다. 서정임은 잠시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니, 그 단어가 이 이야기 안에서 어디에 놓여야 할지 머릿속에서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언니는 윤미래가 말을 잇습니다. 그분 회사에서 잠깐 일했었습니다. 잠깐. 그 말이 서정임의 신경을 스칩니다. 잠깐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워버릴 때 쓰이니까요. 언니는 그분과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윤미래는 서둘러 덧붙입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관계는요. 서정임은 말없이 듣습니다. 지금은 반박도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윤미래의 말이 끝까지 가야 자기 감정도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언니는 윤미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서정임의 가슴을 조용히 건드립니다. 너무 익숙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설명해 본 이야기처럼 담담합니다. 언니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윤미래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숨을 고르지 않으면 더 말할 수 없을 것처럼요. 그때 그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서정임의 시선이 윤미래의 얼굴에 고정됩니다. 도와줬다는 말은 너무 넓어서 불안합니다.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윤미래는 말을 고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시설로 가지 않게 막아주셨습니다. 시설, 그 단어가 서정임의 기억을 건드립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리고 남의 이야기로만 접해왔던 단어. 언니는 윤미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그분을 아이 아버지처럼 의지했습니다. 그 말에 서정임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집니다. 의지, 그 단어는 서정임이 끝내 그 사람에게 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미래는 고개를 숙입니다. 언니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다. 서정임의 마음속에서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서 남겨진 사람이 있고 요구했기 때문에 떠나야 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잔인하게 대비됩니다. 언니는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를 만들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정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윤미래의 얼굴에서 자신을 봅니다. 선택 앞에서 혼자 결정해야 했던 얼굴을요. 그런데 윤미래가 고개를 듭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은 짧은데 그 뒤에 따라오는 침묵은 깁니다. 서정임은 그 침묵이 어떤 무게인지 굳이 묻지 않습니다. 그때 아이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6살, 서정임의 머릿속에 아들의 6살이 떠오릅니다. 손을 놓으면 금방 올 것 같던 나이. 그분이 아이를 맡아달라는 언니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부탁. 또다시 그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키우려고 했습니다. 윤미래가 말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오는 말은 쉽게 짐작됩니다. 현실, 여건, 선택. 그분은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서정임은 고개를 듭니다. 그 말은 중요합니다. 대신 윤미래의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아이에게 평생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서정임은 숨을 길게 내쉽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이제야 구체적인 얼굴을 얻습니다. 그래서 윤미래는 말을 잇습니다. 그분은 그 아이를 조용히 키웠습니다. 조용히, 그 조용함이 서정임의 인생과 겹쳐 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는 끝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에 서정임의 눈이 천천히 젖어듭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길을 찾은 듯합니다. 왜요? 서정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입니다. 왜 나한테는? 윤미래는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할까 봐서요. 그 말은 서정임의 가슴을 정확히 찌릅니다. 왜냐하면 서정임은 정말 그랬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생님이 아이를 위해 자기 인생을 미루는 걸 끝까지 두려워하셨습니다. 서정임은 침대 가장자리를 꽉 잡습니다. 분노가 올라오지만 그 분노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윤미래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집니다. 그분은 선생님을 나쁜 사람으로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서정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나쁜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 서정임은 한참을 말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아서요. 울면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윤미래는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립니다.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서정임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 아이는 윤미래가 고개를 듭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윤미래는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지금은 유학 중입니다. 서정임의 눈이 살짝 커집니다. 그분이 윤미래가 덧붙입니다. 끝까지 학비를 지원하셨습니다. 서정임은 허탈하게 웃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끝까지. 서정임은 중얼거립니다. 정말 끝까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네요. 그 말에는 미움도 연민도 이해도 모두 섞여 있습니다. 서정임은 처음으로 윤미래를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경계가 아닌 연결의 시선입니다. 당신은? 서정임이 묻습니다. 그 아이에게 뭐예요? 윤미래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이모입니다. 그 짧은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서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럼 숨을 고르고 이제 그 아이 이야기를 나한테도 해야겠네요. 윤미래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힙니다. 이번에는 버티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확실히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서정임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마주해야 할 건 배신이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다른 아이의 삶을 지켜야 했던 한 남자의 비겁하고도 절박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병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서정임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윤미래가 건넨 이야기들이 몸 안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고 윤미래의 언니의 아이였으며 그 사람은 그 아이의 인생을 조용히 책임졌습니다.
그 책임이 서정임의 삶을 밀어낸 채로요. 서정임은 봉투를 다시 꺼냅니다. 사진과 편지, 그리고 아직 열지 않은 수첩. 수첩의 가죽 표면에는 손때가 깊게 베어 있습니다. 이 수첩이 몇 번이나 주머니 속에서 만져졌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거 서정임이 낮게 말합니다. 열어봐도 돼요? 윤미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원래는 선생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서정임의 어깨를 조금 내려놓게 합니다. 결정. 이번에는 자기 차례라는 느낌이 듭니다. 서정임은 수첩을 엽니다. 첫 장에는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와 월,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 오늘도 아이는 학교에 갔다. 그 문장은 놀랍도록 평범합니다. 대단한 고백도 감정의 폭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서정임의 가슴을 묘하게 찌릅니다. 다음 장에도 비슷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열이 조금 있었다. 병원에 다녀왔다. 숙제는 스스로 했다. 서정임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 수첩이 일기라기보다는 생활 기록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감정을 토해내는 글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빠짐없이 남기려는 글. 이건 서정임이 중얼거립니다. 아이 키우는 사람의 글이네요. 윤미래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서정임은 자기도 모르게 다음 장을 급하게 넘깁니다. 거기에는 조금 다른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아이가 물었다.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서정임의 손이 멈춥니다. 그 문장은 서정임의 기억을 단번에 끌어당깁니다. 아들도 비슷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 아빠가 운동회에 오는 걸 보고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묻던 그 질문. 그때 서정임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 뒤로 아들이 한동안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저녁을 함께 먹었다. 서정임은 그 문장을 읽고 눈을 감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곁에 남는 선택. 그 사람은 끝까지 그 방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첩 뒤쪽으로 갈수록 아이의 나이가 커집니다. 글씨는 조금씩 급해지고 문장은 더 짧아집니다. 사춘기. 말이 줄었다. 그래도 문은 닫지 않는다. 서정임은 그 문장에서 괜히 웃음이 납니다. 사춘기 아이의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안도인지 자기도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 근처에는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훌쩍 큰 아이가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조금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눈매가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서정임은 사진을 오래 봅니다. 이 아이를 길에서 스쳤다면 아마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선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서정임이 묻습니다. 그 아이죠. 윤미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서정임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에서 전 남편을 찾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아들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입니다. 잘 컸네요. 서정임의 말은 무심한 척 나오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장 기뻐하셨던 말입니다. 윤미래가 말합니다. 서정임은 수첩을 덮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이 아이의 인생에 자기 감정이 묻어버릴까 봐서입니다. 잠시 후
윤미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이에게는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임이 고개를 듭니다. 그럼 후원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서정임의 가슴을 천천히 누릅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대신 다른 이름의 어른이 곁에 있었다는 이야기, 아이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윤미래는 덧붙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해줬는지는 모릅니다. 서정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질투도 분노도 아닌 정체 모를 감정.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도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서정임의 삶을 비껴간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화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서정임의 말에 윤미래가 놀란 눈으로 봅니다. 지금요? 서정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얼굴도 말고요. 목소리만. 윤미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조금 떨립니다.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됩니다. 이모, 아이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분합니다. 요즘 아이들 특유의 경계가 섞인 목소리입니다. 응, 윤미래가 대답합니다. 잘 지내지? 응. 그 짧은 대화 사이에서 서정임은 숨을 참고 가만히 듣습니다. 이 목소리가 자기 인생을 직접 건드린 적은 없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밥은? 윤미래가 묻습니다. 먹었어. 그 평범한 대답에 서정임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너무 평범해서요. 그 평범함을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 걸고 지켜냈다는 사실이 지금에서야 선명해집니다. 통화는 길지 않습니다. 안부 몇 마디, 공부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리고 전화는 끊깁니다. 윤미래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서정임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엽니다. 이 아이는 잠시 말을 고르고 아무 잘못이 없네요. 윤미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서정임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내가 어디에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서정임 자신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분노의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감정만 남아 갈 곳을 잃은 상태. 서정임은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는 걸 실감합니다. 이건 이미 끝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누군가의 삶에 자기가 닿아버린 이야기라는 걸요. 서정임은 수첩을 다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지 않은 질문이 하나 남아있다는 걸 분명히 느낍니다. 그 아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 병실에는 아무 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미래가 나간 뒤에도, 아들이 다녀간 뒤에도 서정임은 혼자 남아 오래도록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은 무릎 위에 있었고 사진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으며 편지는 다시 봉투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서정임의 안쪽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기계음이 비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그 소리는 심장이 아직 잘 뛰고 있다는 증거인데 서정임은 그 소리가 괜히 거슬립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뛰고 있는 심장이 30년 동안 왜 이렇게 조용했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서정임은 침대 옆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앉아 있는 게 더 힘듭니다. 서 있으면 생각도 같이 서 있을 것 같아서요. 병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 없는 하루입니다. 그 사실이 서정임의 속을 천천히 긁어냅니다. 아무 일 없긴. 서정임은 혼잣말을 합니다. 목소리는 작지만 날카롭습니다. 서정임은 자기 삶을 떠올립니다. 이혼 이후에 30년, 아이 하나 키우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고 일은 늘 필요에 따라 했고 꿈 같은 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강하다고 불렀고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서정임은 그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수첩과 이 사진과 이 아이의 목소리를 알고 난 뒤에야 서정임은 처음으로 그 삶이 과연 선택이었는지 묻게 됩니다. 나는 서정임은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봅니다. 나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 질문은 전 남편을 향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 왜 끝까지 참는 쪽만 선택했을까? 서정임은 갑자기 숨이 가빠집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꽉 막힌 느낌이 듭니다. 그 막힌 감정이 한꺼번에 위로 치밀어 오릅니다. 왜? 서정임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립니다. 누군가에게 들리지는 않지만 서정임 자신에게는 너무 크게 들립니다. 왜 나만 알아서 이해했어.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울기 전에 화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나만 다 알아서 넘어갔어. 서정임은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확 잡습니다.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은데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더 화가 납니다. 왜 나만 좋은 사람이어야 했는데,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어른. 그 말들은 서정임을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서정임을 묶어두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서정임은 침대 가장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다시 엽니다. 오늘도 아이는 학교에 갔다. 그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고 서정임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들이 서로를 밀어내며 30년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만 선택한 게 아니네. 서정임은 낮게 말합니다. 나도 선택했네. 그 깨달음이 서정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누군가에게 당한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는 사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품위도 지키지 않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눈물은 전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서정임 자신을 위한 처음이자 오래된 눈물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멈췄을 때는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숨은 쉬어집니다. 서정임은 손등으로 눈을 닫고 다시 창밖을 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바쁘고 차들은 지나가고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서정임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듭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전 남편의 선택을 이해하는 걸로 끝낼 것인지 그 아이의 인생을 존중하는 걸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자기 삶을 다시 선택할 것인지 서정임은 수첩을 덮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잡습니다. 이번에는 미련 없이 나한테도 남은 시간이 있겠지. 그 말은 희망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다짐에 가깝습니다. 서정임은 처음으로 전 남편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도망쳤고 나는 내 방식대로 버텼다. 이제는 그 두 방식 모두를 놓아도 되지 않을까. 병실 문 밖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서정임은 허리를 펴고 숨을 고릅니다.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는 걸 서정임은 분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용서가 아니라 선택일 것이라는 것도요. 퇴원 수속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간호사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했고 서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혈압 수치와 약 복용법이 적혀 있었지만 서정임의 눈에는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차를 몰고 병원 앞으로 왔습니다. 서정임은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맵니다. 벨트가 가슴을 가로지르는 감각이 괜히 답답합니다. 집으로 갈까? 아들이 묻습니다. 그 질문은 선택지를 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서정임은 압니다. 아들은 이미 집으로 가는 길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는 걸요. 아니, 서정임은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다른데 아들이 핸들을 잡은 손에 잠깐 힘을 줍니다. 어디? 서정임은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차는 신호에 걸려 멈춥니다. 빨간 불. 서정임은 그 불빛을 보며 30년 전을 떠올립니다. 그때도 이렇게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일 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그 한마디에 차 안의 공기가 순간 굳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앞을 봅니다. 괜찮겠어?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럽습니다. 서정임은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괜찮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곧 덧붙입니다. 그래도 가야겠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는 천천히 출발합니다. 핸들이 장례식장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다시 지나갑니다. 며칠 전에도 이 길을 지나왔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풍경이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도망치듯 왔고 지금은 도망치지 않기 위해 다시 가고 있습니다. 서정임은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을 꽉 잡습니다. 가방 안에는 봉투와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무게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짐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례식장 앞에 도착하자 아들은 차를 세우고 서정임을 봅니다. 같이 들어갈까? 서정임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묻습니다. 혼자? 응. 그 대답에는 외로움보다 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서정임은 차에서 내리며 코트를 여밉니다. 며칠 전과 같은 코트인데 오늘은 어깨가 덜 무겁습니다. 아직 떨리긴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장례식장 자동문이 열리며 익숙한 향 냄새가 다시 밀려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느리지만 계속 앞으로 갑니다. 접수대 직원이 서정임을 알아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정임은 짧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아직은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빈소 앞에 섰을 때 서정임은 한번 숨을 고릅니다. 문 너머에서 사람들의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낮은 울음이 섞여 들립니다. 문을 여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등에 밀려서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문을 엽니다. 빈소 안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상주석에는 윤미래가 앉아 있습니다. 며칠 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입니다. 눈이 마주치자 윤미래의 표정이 잠깐 굳습니다. 서정임은 곧바로 상주석으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영정 사진 앞에 섭니다. 이번에는 양력을 읽지 않습니다. 사진을 똑바로 봅니다. 참, 서정임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끝까지 말 안 하네. 그 말에는 원망보다 체념이 가깝습니다. 서정임은 천천히 절을 합니다. 이번 절은 형식이 아닙니다. 이혼한 전 남편에게도 아이를 책임졌던 남자에게도 그리고 자기 인생의 한 시절에게 하는 절입니다. 절을 마치고 몸을 일으킬 때 서정임은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걸 느낍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적어도 엉킨 채로는 아닙니다. 서정임은 상주석 쪽으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따라옵니다. 며칠 전이 속삭임과는 조금 다른 공기입니다. 윤미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몸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서정임은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윤미래의 눈이 봉투에 머뭅니다. 이건 윤미래가 말하려다 멈춥니다. 나한테 남긴 거죠. 서정임이 말합니다. 근데 서정임은 봉투를 윤미래 쪽으로 살짝 밀어놓습니다. 이건 나만 가지고 있기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윤미래의 눈이 천천히 흔들립니다. 이건 용서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서정임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잊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냥 내 몫은 내가 안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윤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서정임은 상주석 옆에 잠깐 서 있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이번에는 상주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은 의례적인 말 같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끝까지 옆에서 본 사람에게 건네는 말. 서정임은 더 머물지 않습니다. 할 말은 다 하지 않았지만 오늘 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빈소를 나서며 서정임은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건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이해한 채로 앞으로 사는 일이라는 걸.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리고 바깥 공기가 서정임의 얼굴을 스칩니다. 차갑지만 이번에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서정임은 천천히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다음 장면을 어디에서 시작할지 조용히 생각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서정임은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평소처럼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전날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정임은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생각은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전 남편의 얼굴, 윤미래의 눈빛, 사진 속 아이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멀어지지 않고 현실 속에 차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정임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어지럼증은 조금 있지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봅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고 눈가는 부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전날과는 다른 얼굴입니다.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입니다. 컵라면도 죽도 아닌 밥을 하기로 합니다. 쌀을 씻는 손놀림이 조금 서툴지만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오늘을 살겠다는 감각이 손끝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밥이 되는 동안 서정임은 식탁에 앉아 수첩을 다시 꺼냅니다. 어제는 그 사람의 기록으로 읽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수첩은 한 아이의 성장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서정임은 수첩을 덮고 자기 공책을 꺼냅니다. 예전부터 있던 공책입니다. 메모장처럼 쓰다만 공책, 계획표도 일기도 아닌 애매한 용도의 공책입니다. 서정임은 그 공책에 첫 장을 넘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씁니다. 서정임. 이름을 쓰고 나니 다음에 무엇을 써야 할지 잠시 막막해집니다. 그동안 서정임의 삶에는 늘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이름, 회사 이름, 가족이라는 이름. 서정임은 펜을 다시 잡고 천천히 씁니다. 나는 그 뒤에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지금 와서 묻는 게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잠시 후 밥솥에서 밥이 되었다는 소리가 납니다. 서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푸고 국을 데웁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대충 먹지 않습니다. 이것도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서정임은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은 금방 받습니다. 엄마, 응? 몸은 좀 어때? 어제보다 낫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닙니다. 오늘은 뭐해? 아들이 묻습니다. 서정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 말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전화를 끊고 서정임은 외출 준비를 합니다. 갈 곳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냥 집 밖으로 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섭니다. 동네 길은 여전히 같습니다. 편의점, 약국, 자주 가던 반찬 가게. 그런데 서정임의 걸음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을 받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런 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졌을 텐데 지금은 그저 가능한 시간입니다. 서정임은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하나 꺼냅니다. 새 봉투입니다. 아직 주소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쓰는 편지일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일지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정임은 봉투를 다시 넣습니다. 오늘은 쓰지 않기로 합니다. 밤은 낮보다 솔직합니다. 서정임은 그 사실을 늦게 배웠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던 밤들, 다음 날을 걱정하느라 일찍 눕던 밤들 속에서 밤은 늘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서정임은 식탁에 앉아 스탠드 불을 켭니다. 불빛은 크지 않지만 책상 위만큼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치 이 자리에서만큼은 숨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앞에는 하얀 편지지 한 장과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봉투에는 아직 주소도 이름도 없습니다. 이 편지가 누구에게 가게 될지 서정임 자신도 완전히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정임은 펜을 듭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기 전 손이 잠깐 멈춥니다. 글을 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은 글로 쓰면 더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정임은 천천히 첫 문장을 씁니다. 안녕. 그 한 단어를 쓰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일이 이렇게 낯설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서정임은 다음 문장을 쓰려다 펜을 내려놓습니다. 이 편지가 그 아이에게 가야 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남겨야 할지 아직 갈피를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정임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편지지 위에 아이의 이름 대신 이렇게 씁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적지 않으니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정해진 대상이 없다는 건 말을 고를 필요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정임은 숨을 고르고 다시 씁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조금은 어른이 되었겠지.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서정임은 아이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사진 속의 얼굴,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있던 존재. 나는 내가 누군지 직접 만나서 묻지 않기로 했다. 이 문장은 서정임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알 권리보다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글로 남긴다. 서정임은 잠시 펜을 멈춥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써야 할 차례입니다. 나는 내 삶에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원래부터 있던 사람도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늦게야 내 존재를 알게 된 사람이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서정임은 눈을 감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자리라고 부르는 일이 조금 아프지만 거짓은 아닙니다. 너를 키운 사람도 아니고 너를 떠난 사람도 아니지만 너로 인해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정임은 그 문장을 쓰며 조금 놀랍니다. 이 편지가 아이에게만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정리하는 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 문장은 고치지 않고 한 번에 써 내려갑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나는 아주 늦게 배웠다. 늦게 배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서정임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목이 조금 마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합니다. 너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서정임은 한참을 그대로 둡니다.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자기 안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입니다. 고마운 건 아이가 아니고 아이를 둘러싼 선택들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선택들 덕분에 자기가 이제야 자기 삶을 다시 보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마움은 사랑과 다르다. 그래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내가 나를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가 이 세상에 괜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었으면 한다. 서정임은 이 문장을 쓰며 전 남편의 수첩을 떠올립니다. 하루하루를 기록하던 그 무심한 문장들, 그 기록이 아이를 살게 했듯이 이 편지도 누군가를 살게 할 수 있기를 서정임은 조용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너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다. 서정임은 문장의 방향을 조금 틉니다. 이건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오래도록 참는 쪽을 선택해왔다. 그 선택이 늘 옳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어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한다. 이 문장을 쓰는 동안 서정임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합니다. 다르게 산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모두를 이해하겠다는 뜻도 아니다. 그저 나를 빼놓지 않겠다는 뜻이다. 서정임은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더 써도 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지지는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여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여백이 서정임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합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같아서요. 서정임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습니다. 봉투는 아직 닫지 않습니다. 이 편지가 언제 누구에게 가게 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기 전 서정임은 책상 위에 놓인 봉투와 수첩을 나란히 둡니다. 과거와 앞으로의 가능성처럼 침대에 누운 서정임은 눈을 감고 한동안 숨을 고릅니다. 마음속에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서정임은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지 못한 인생도 글로 쓰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서정임은 천천히 잠에 듭니다. 오늘 밤은 꿈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침은 예고 없이 옵니다. 어젯밤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결심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아침은 늘 같은 방식으로 밝아옵니다. 서정임은 그 사실이 오늘따라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서정임은 가장 먼저 식탁 위를 봅니다. 편지 봉투는 그대로 놓여 있고 수첩도 그 옆에 있습니다. 어젯밤의 마음이 꿈이 아니었다는 증거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서정임은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보낼 준비는 아직입니다. 보낸다는 건 상대에게 닿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주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대신 서정임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갈 곳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저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집 안에서만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햇볕은 어제보다 따뜻합니다.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평소라면 내렸을 곳을 지나칩니다. 서정임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전처도, 누군가의 과거도, 누군가의 비밀도 아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가볍습니다. 서정임은 버스에서 내려 작은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봅니다. 유모차를 미는 사람, 혼자 걷는 사람,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그들 모두 자기 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정임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기만 특별히 억울한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자기 인생을 덜 가치 있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도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냅니다. 어제 썼던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서정임은 그 문장 아래에 천천히 씁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기로 했다. 글씨는 조금 흔들리지만 지우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 전화가 옵니다. 윤미래입니다. 서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네. 몸은 좀 어떠세요? 살아있으니까요. 서정임의 대답에 윤미래가 작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처음으로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윤미래가 말을 꺼내다 멈춥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서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듯 말합니다. 잘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제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정임이 말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묻는 날이 오면요. 윤미래는 숨을 고릅니다. 그땐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서정임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조용히 지켜줬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것도요. 윤미래는 한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낮게 대답합니다. 네. 통화를 끊고 서정임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더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정임은 편지 봉투를 다시 꺼냅니다. 이번에는 주소를 적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적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씁니다. 언젠가 필요해질 사람에게 봉투를 봉인하고 서랍 안에 넣습니다. 보내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을 미리 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집에 들릅니다. 밥을 같이 먹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서정임은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사실에 가깝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서정임은 불을 끄고 창가에 섭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이 많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딘가로 향합니다. 서정임은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봅니다. 이 얼굴은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만들어진 얼굴이지만 이제부터는 자기 선택으로 살아갈 얼굴입니다. 서정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은 이해로 끝나지 않는다. 용서로도 끝나지 않는다. 삶은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에 서기로 선택하느냐로 계속된다. 서정임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덜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서정임의 삶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